오늘 제가 공을 들인 낱말은 나라는 낱말입니다. 나라는 말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쓰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자리에서는 저라고 얘기하고요. 또 웬만한 자리에서 나를 말할 때는 우리라고 말하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나라는 낱말이 없는 말은 없어서 이 나라는 말을 근원적으로 분석해 보면 저는 그것을 이제 뜻 매김이라고 하는데요. 뜻이란 낱말도 뭐 아주 고유한 우리말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의 특성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권에서는 에고라는 말하고 좀 비교를 했는데요. 우선 나라는 이 낱말이 저도 오랫동안 어원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모르신다고 그럽니다.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제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잡식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학문 그 영역을 넘나들면서 아우르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잡식성, 초식도 아니고 육식도 아니고 잡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가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데 나라는 낱말 자체로는 그 어원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속학이라는 데로 넘어갔더니 거기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 물건이 나오고 그 물건의 기능들이 잘 설명되어 있고 도구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공동체 사회에서 쓰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말도 그냥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도구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노래로도 전승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인문학자들은 이런 거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푸코가 이걸 봤다면은 굉장한 보물을 만난 것처럼 평생을 바쳐서라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캐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 진학하면서부터 우리말로 철학학이 외골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회학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푸코가 했던 작업들을 해낼 수는 없고요. 깜냥이 아니고요. 또 우리말은 지금 현재 갈말, 전문용어, 학술용어로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여서 갈말 만들기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제 학문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놀이를 주로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일단 나라는 낱말은 나타라는 말에서 왔다고 추측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이렇게 우기겠습니다. 제가 철학을 슬기 말킴이라고도 했다가 요즘 또 슬기 키우기라고도 하고, 슬기라는 거는 파리가 똥을 싫다 할 때 쓰는 말이고 녹이 쓴다 할 때 쓰는 말이죠. 갈고 닦아서 뭐 피나게 연마해서 뭔가 그 미립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아주 특출난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얻는 힘, 그것이 슬기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삶을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슬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에게도 슬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AI에게도 슬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라는 것은 일단 기능적인 것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삶을 제대로 살아나갈 줄 알면 그것이 슬기다. 알기도 해야 되지만 또 실천해야도 되는 거죠. 근데 나타라는 개념으로 이걸 풀기 시작하니까 뭐 아주 쉬운 그 낱말 하나가 연결이 됩니다. 어머니죠. 어머니는 우리 동양에서는 땅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땅이란 낱말도 또 어원을 모릅니다. 따에다 히읗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이 어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표기가 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을 저는 일단 의성어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 부딪히는 소리죠.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떠받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밭 기르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반대로 이제 이거는 하늘의 어원은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가 없는 울타리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울타리에는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열려 있어서 끝이 없다는 뜻으로 하늘은 그러니까 텅 빈 울타리입니다. 근데 텅 빈 울타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밤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상징하는 그 남자는 왔다가 가는 자, 스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머물러서 기르는 자이고요. 아버지는 속된 말로 씨만 뿌리고 떠나는 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더 중심으로 가족을 꾸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어머니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낱말입니다. 첫 번째, 나음의 첫 번째 뜻은 배에서 내놓는 것이다. 벤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밖에 있는 것을 자기 안으로, 그런 공간이 있어야겠죠. 어머니 뱃속으로 받아들여서 길러야 됩니다. 기른 뒤에 낳죠. 그러니까 배어서 길러서 바깥으로 내놓는 것, 이것이 나음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생물학적이고 그 뒤에 이루어지는 문화의 현상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웠던 건데요. 민속학에서 나음이라는 그 낱말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있었습니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나이라는 히읗이 붙어 있는 나이입니다. 히읗을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분은 하고 발음을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발음이 없다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나에 붙은 히읗은 주로 하늘을 뜻하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읗이 들어간 낱말들은 거의 하늘이라든지 성스러움과 연결되는 그런, 이건 제 얘기는 아니고 성낙두 선생님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나음의 두 번째 뜻은 씨를 자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아낸다는 말은 다 아시겠습니다. 누에에서 씨를 뽑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물꼬를 트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여 있던 것, 감겨 있던 것, 또는 밑에 있던 것을 안이나 속이나 밑에 있던 것을 밖이나 겉이나 위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자아내는 것입니다. 다음 나음의 세 번째 뜻은 일족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씨를 자아내서 옷감을 짜는 겁니다. 옷감을 짜고 그럼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죠. 옷을 짤 수 있고요. 엮어 나가는 것, 엮어 나가.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다시 어머니에게 올라가서 연결시켜 보면 어머니는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면 사실 배어 있는 동안에는 몸 안에 DNA로부터 모든 그 아이의 그 자양분들을 자아내야 됩니다. 스스로 자라게 되지만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이제 낳으면 그 뒤부터는 가족 관계의 매듭으로 엮고 그 아이는 다시 스스로 이제 다른 매듭들을 또 엮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엮어 나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첫 번째 단락에 이제 그 마지막 이 셋째 뜻의 나음은 사람이 그 자신의 삶을 이끄는 운명의 실타래에 짜 엮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좀 어려운데요. 현재의 표기법으로는 짜다와 짜이다가 다른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민정음식 표기로 하면 아래아래 찍으면은 이 단일성이 또 생기긴 해요.
근데 현재 표기로는 좀 어려워서 짜이다와 짜다를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음을 이제 세 가지로 이해를 했지만은 이 나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뜻은 짜는 것입니다. 짬 또는 짜임인데요. 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짜게들을 한데 맞추는 겁니다. 그 맞추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배를 짜는 경우도 있고요, 장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놈을 짜는 경우도 있고요. 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권으로 하면 텍스트가 됩니다. 텍스트는 거미줄이라는 뜻인데요, 짜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 보면 제가 뭐 컨텍스트도 썼고 하이퍼텍스트란 말도 썼는데요. 컨텍스트는 보통 이제 작가의 삶을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함께 짜인 것, 글 속에 직접 짜인 것들은 글자겠죠. 근데 그 글 속에 직접 짜이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함께 짜인 것, 그것이 작가의 삶입니다. 소녀상을 만드신 김은성 선생님 오셨지만은 그 하나의 조각 안에 그 작가의 삶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이퍼텍스트는 숨겨져 있다는 뜻인데, 숨겨진 텍스트, 숨겨진 채로 짜인 것, 시대입니다. 역사. 하나의 글 속에는 그 작가의 삶과 그 작가가 살았던 또는 그 작가가 이해했던 역사의 맥락이 함께 짜이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세 층위로 나눌 수 있고요. 비평의 핵심은 이 세 층위를 작품 안에서 다 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짬이라는 것은, 짠다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층위들로 묶여있는 짜개들을 한데 얽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 짜이 배틀, 뭐 나음의 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이마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디 2, 배짜는 2. 나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걔가 이 말을 쓸 수 있으려면 걔가 스스로를 거울을 보거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의식이라는 건데요. 고릴라나 침팬지, 코끼리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구강 구조가 사람과 좀 달라서 말을 하지는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개는 또 뭐 소리도 사람 비슷하게 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나라는 말의 특성상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존재자는 오직 사람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사람으로 나아져야만 되고요, 또 사람의 운명으로 엮이는 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서로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는 낱말인데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사람으로 나아져서 사람의 운명으로 엮이는 이 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낳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짜이면서 짜는 거니까 이 둘을 동시에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 말을 못 찾았습니다. 또는 못 만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또 하나의 말을 좀 쓰고 있는데요. 놈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놈 있는데요. 놈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놈자자에 많이 쓰고 있는데, 자, 놈이라는 것은 이제 나, 너, 님 할 때 그 니은자 돌림으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딱 자리를 앉혀놓은 사람을 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놈이라는 것은 반말은 아니고요, 높임말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말이 욕설까지로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놈이라는 것은 어떤 자리에 앉혀진 사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이름을 좀 갖고 있겠죠. 근데 이놈 그럴 때 사실 지금은 좀
비하의 의미가 있지만은 본디는 어떤 자리에 앉혀진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 나라는 말은 일종의 노무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자리를 차지하고. 근데 우리말에 보면 또 이 나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낱말 하나가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인지를 묻는데요. 근데 이 나이라는 말은 원래 3배 같은 것을 세는 단위입니다. 제가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봄나이, 여름나이, 막나이, 명주나이, 반나이, 삼나이, 실나이, 애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히읗이 들어가 있죠. 그 나이의 원래 그 표기는 히읗이 들어가 있는 나이입니다. 나타에서 왔다는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이는 나중에 사람에게 좀 그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주로 적용이 되게 됐는데요. 그거는 살아있는 어떤 과정을 좀 세기 위해서 나아지는 것을 독특하게 되는 거죠. 나아진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나아진 사람이 나아가는 생명체가 살아가는 해, 그것을 수로 헤아린 값, 이것을 나이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이에는 아주 중요하게도 단순히 그 살아온 해만 세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고향, 그 고향에서의 그 해다. 고향을 반드시 전제로 해서 해를 이제 세워왔다는 겁니다. 나이라는 말에 한삼 나이 그러면 한삼에서 만들어진 배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항상 이 나이에는 지명이라든지 이것이 붙어서 다녔습니다. 민속하게 되게 쓰였고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고향이라는 것이 상당히 나를 정의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3쪽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만 이제 건너뛸 수밖에 없는데 시간 관계상 그 사진 2개를 좀 실어놨는데요. 바로 사진 그 대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라는 말은 민속학에서 이제 길쌈이란 말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길쌈은 원래 이제 질삼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상해 보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길게 이어나간 삼이라는 건 여기서 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이랑 끈, 줄. 이어진 긴 줄, 이게 길쌈입니다. 그러니까 길쌈을 한다는 건 이렇게 실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실을 자아낸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길쌈을 하던 이제 사람의 흔적으로 우리는 견우직녀를 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견우직녀 외에 이제 각주 3을 보시면 뭐 더 그 이전에도 길쌈한 흔적들이 있고요. 이제 허황 같은 경우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전설 속에 있는 견우직녀는 만들어진 신화의 설화입니다. 이제 견우는 밭을 가는 남자고 직녀는 배짜는 사람인데요. 제가 배짜니 여인, 속구는 남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길쌈은 크게 이제 무명과 배, 모시 그리고 이제 누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서 보통 각기 다른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길쌈의 과정을 좀 이렇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 삼는 노래, 배짜는 노래죠. 삼사는 노래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인들이 배짜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배짜일 때 가장 두려운 게 힘든 게 졸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단순한 노동을 반복 하루 고된 일과를 하고 또 밤에 자야 되는데 애들 다 재워놓고 또 그냥 배틀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이거를 또 해야 됐으니 여인의 여인 공사, 여인의 일로서 아주 힘든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느질하고 또 이제 부엌일, 또 밭일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고난살이, 드난살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는 낱말은 낙타라는 말에서 온 것 같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장이고요. 사쪽으로 오시면은
나와 이제 에고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 길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에고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I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라틴어에 그냥 에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라, 우리말로 나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학에서는 자아라고도 번역하고요. 주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관이라고까지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그 가운데 좀 정확한 번역은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의 그 아라는 것은 방패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번역이 있는 거죠. 방패라는 것이 전쟁의 무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성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게 집단이네요. 한 사람을 뜻할 때는 몸, 기 이렇게 주로 썼고요. 아를 쓸 때는 우리가 지금은 자아라는 개념을 그냥 하나의 명사로 봐서 셀프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집단의 의미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방패를 드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혀 뜻이 이해가 낱말로는 안 됩니다. 자도 이제 스스로자인데요. 스스로와 저절로는 또 다른 말이기 때문에 좀 낱말 자체가 너무 둔탁해서 이걸로 나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라는 말은 일단 영어에서는 철학, 서양 철학에서는 서브젝트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이 서브젝트는 그 안에 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젝트라는 말은 제트기 할 때 쓰인, 잉크젯 할 때 쓰인 말인데요. 던지다, 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던져진 것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럼 무엇이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밑에 던져진 건 토대가 되는 거죠. 바닥이 되는 거죠. 무슨 터가 되는 거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이